민주야, 결혼 한 번 하기 너무너무 힘들다. 너는 진짜로 결혼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혼자서 살아. 그게 편한 거야. 왜 또 그래? 남자친구랑 싸우기라도 했어? 얼마 전에 보니까 좋아서 난리더만. 그게 아니야. 남자친구네 엄마, 그러니까 곧 시어머니겠지? 나를 가만히 못 놔둬서 안달이야. 왜? 벌써부터 시집살이 시키는 거야? 언니들한테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기가 세면 결혼 생활 너무 힘들대. 그게 아니야. 나는 주말에는 좀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은데 자꾸만 뭐 사주겠다고 백화점 가자고 해서 오늘 하루 종일 끌려다니느라 피곤해 죽을 것 같아. 아, 백화점. 겨우 그런 일이었어? 그런 일이라니 얘 좀 봐. 억지로 나오라 그래서 끌고 다니고 나는 이런 명품 가방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굳이나 계속 사주시잖아. 아직 결혼 안 해본 너는 잘 모르겠지만 예비 시댁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은근히 부담스러워. 그러게. 너네 남자친구네 집안이 잘 산다고 하더니 진짜 돈이 많은가 보다. 저번에도 백화점 가서 뭐 사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저번에도 원피스 선물 받아서 내가 너 만날 때 입고 갔었잖아. 우리 집은 돈도 없어서 받은 만큼 돌려주지도 못하는데 진짜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뭐 좋아서 해주시는 거니까 기분 좋게 일단 받고 결혼하고 나면 나중에 시댁에 잘하면 되는 거지. 너는 아직 결혼 준비를 안 해봐서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 아무튼 나는 바쁜 일이 있어서 이만. 나중에 또 이야기해. 그래, 결혼 준비 잘하고. 저는 올해로 28살 동갑내기 남자친구와 3년을 만났지만 결혼 준비는 아직이에요. 각자 집안 사정도 뻔하고 저희가 모아둔 돈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결혼 준비도 덜 됐고 앞으로 최소 2년 정도는 돈을 더 모아놓고 결혼할 생각이거든요. 이 친구는 제 10년지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었는데 집안 형편이 저희 집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런지 더 빠르게 친해졌었죠. 저희 둘 다 성적도 비슷해서 같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 고만고만한 직장생활 중이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와 3년 전부터 연애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 친구는 남자를 안 만나더라고요. 자기는 돈도 없고 집안에서 결혼 자금으로 해줄 돈도 없다면서 이번 생은 결혼 포기했고 앞으로도 계속 혼자 살겠다고 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갑자기 어떤 남자를 만나기 시작하더니 진지하게 사귀기 시작한 지 겨우 반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혹시 속도 위반이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건 아니라네요. 남자친구가 8살 많은 사람이고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이라는데 남자 쪽에서 자기를 너무 마음에 들어한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서두르고 있다 하더군요. 제 친구가 노는데 돈을 다 쓰느라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 500만 원도 없다는 건 옆에서 지켜본 제가 더 잘 알고 있어요. 아무리 남자 쪽에서 결혼을 서두르고 있다지만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결혼할 생각이냐고 물었더니 집도 혼수도 결혼식 비용 모든 것들을 남자 쪽에서 다 부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부모님들이 사업을 몇 개 하시는 큰 부자라면서 자기는 정말 몸만 가면 된다면서 자랑을 엄청나게 했어요. 게다가 결혼 준비가 진행되면서 매번 백화점에서 선물 받았다며 각종 명품 가방들이나 액세서리들을 사진 찍어서 제게 보내더라고요. 세상에 백마탄 왕자님이 진짜 있나 싶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하루아침에 인생이 뒤바뀌어버린 친구가 조금 부럽기도 했습니다. 민주야, 너는 결혼하기 전에 무조건 신혼집을 결정해놓고 시작해야 돼. 내가 정말 신혼집 때문에 골치가 아파 죽겠어. 아니 이번엔 또 왜? 그쪽 집에서 집이며 혼수며 다 해주기로 하셨잖아. 너는 그냥 몸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아무데나 깔끔한 집이면 상관없는데 굳이 내년에 입주하는 신축 아파트를 사주시겠다고 난리셔. 신축 아파트? 우리 집 옆 동네에 새로 짓고 있는 거? 그거 평수가 엄청 크던데? 내가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옛날 분들이라서 융통성이 없어. 당분간 결혼하면 남편이랑 둘이 살 텐데 우리가 45평이 왜 필요하니? 그냥 30평대라도 좋으니까 나는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데 1년 남았으니 다른 곳에 전세 살기도 어렵고 일단 입주 전까지는 아버님 건물에서 살고 있으라잖아. 그래도 1년만 참으면 되겠네. 아버님 건물인데 괜찮겠지. 그쪽이 돈 많은 집이긴 한가 보다. 몰라. 돈이 아무리 많아봤자야. 그냥 아파트 사주시면 되는데 꼭 거기 들어가라고 하니까 미치겠어. 결혼까지 했는데 투룸 건물에서 어떻게 사니? 창피해서 집들이도 못할 것 같아. 그냥 집들이는 하지 그래?
나도 그렇고 다른 애들도 너네 집들이 하는 거 기대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냥 내년에 신축 아파트로 들어가면 그때 집들이 할게. 여기는 도저히 창피해서 너희들 불러다 뭘 못할 것 같아. 그래, 너 좋을 대로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제 친구는 얼마 후 결혼식을 올렸고 저희 지역에서 가장 화려한 결혼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았어요. 역시 돈이 많은 사람이라서 비싼 곳에서 하는구나 싶었고 예식장에서 나오는 밥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나중에 나도 남자친구랑 결혼할 때 이런 곳에서 하면 좋겠다 생각할 정도였죠. 그런데 제 친구 중 하나가 결혼식 날 친구의 남편을 보면서 자꾸 어딘가 낯이 익다는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흔한 얼굴이라 기억이 안 난다면서 생각을 계속했지만 결국 떠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친구들이랑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고 며칠 후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야야, 나 생각났어. 영심이 남편 어디서 봤나 했더니 우리 남편이 결혼식 사진 보더니 바로 알아보더라고. 너네 남편이랑 아는 사이야? 나이도 엄청 많던데. 아는 사이라고 하긴 뭐하고. 옛날 우리 남편 다니는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잠깐 일하던 직원이었어. 나 재작년에 결혼하고 처음 집들이 할 때 그때 우리 집까지 왔었다니까? 아, 그래? 영심이 말로는 돈도 많고 대기업 다닌다고 하던데. 대기업은 무슨, 남편 말로는 그 나이 먹고 제대로 된 경력도 없어서 계약직으로 시작한 건데 그나마 일도 엄청 못해서 계약 기간도 다 못 채우고 4개월 만에 잘렸다더라고. 맨날 돈도 없어서 지질이 궁상 떨고 점심시간에도 얻어먹기만 했대.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 집들이 왔을 때도 그 사람만 빈손으로 왔어. 밥도 제일 많이 먹어놓고. 생각해보니 열받네. 그럼 너네 남편 회사에서 잘리고 나서 대기업으로 취직을 한 건가? 그래도 남자 쪽 집안에는 부모님들이 돈이 많다고 하던데? 아파트도 사준다고 하고 지금 걔네 신혼집도 시부모네 건물에서 살고 있다고 하던데? 야, 그거 다 영심이가 혼자 뻥치는 거야. 우리 남편이 영심이네 남편이랑 친한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그쪽 집안에 돈도 없대. 남자는 지금 오토바이로 배달 일하고 있고 집은 윗동네에 있는 반지하라던데? 아파트는 모르긴 몰라도 거기 계약금 넣을 돈도 없을 거다. 그럼 영심이가 우리한테 거짓말을 왜 한 거지?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그만인데. 나야 모르지. 걔 성격에 누구한테 지는 거 싫어하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랑 결혼했다고 하면 영심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겠지. 시댁에서 명품 선물 받았다고 하고 예식장도 제일 좋은 곳에서 했잖아? 집안에는 진짜 돈이 많은 거 아닐까? 얘는 진짜 순진하기는 그거 전부 남편 카드로 긁었겠지. 우리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무리했을 거야. 진짜 웃긴다. 결혼식 끝나면 안 보고 살 것도 아니면서 그런 거짓말을 대체 왜 했을까? 몰라. 아무튼 내가 들은 건 여기까진데 영심이 앞에서는 그냥 계속 모른 척하고 있을까? 어차피 내년에 아파트 입주할 때 되면 그때 가서 또 이상한 핑계 대면서 못 가게 됐다고 거짓말을 하겠지. 나는 그냥 앞으로도 모르는 척 할래. 진짜 이해가 안 간다. 그래, 우리 다들 모르는 척하자. 영심이가 자기 입으로 직접 이야기할 때까지는 끝까지 모르는 척해. 그게 낫겠지? 제 친구는 아직도 종종 제게 연락해서 자기 남편 자랑, 시댁 자랑을 하고 있어요. 이번엔 뭘 사줬다느니 주말엔 어디 좋은 곳에 가서 놀다가 왔다는 소리를 하면서요. 그때마다 정말 비싼 곳에 가서 사진을 찍어 제게 보내주더라고요. 굳이 무리해서 저럴 이유가 있나 싶긴 한데 자기가 좋다고 하는데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앞으로 어디까지 거짓말을 계속하는지 지켜보려고요. 멀리 갈 것도 없이 내년 여름에 아파트 입주할 때가 되면 그때 가서 또 뭐라고 거짓말을 할지 기대가 되네요. 요즘은 거짓말 스케일도 점점 커져서 남편이 차 사준다며 외제차 매장에서 사진도 찍어서 보내던데 저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성은아, 아무래도 아빠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병원에서 자꾸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데
엄마는 어쩌면 좋니?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나 일단 회사에 이야기하고 내려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오빠는 병원에 도착했어? 성호는 아까 아침에 왔지. 아빠가 우리 딸 보고 싶어 하셔. 빨리 내려와. 알겠어. 지금 바로 내려갈게요. 아빠 괜찮을 거니까 엄마도 너무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오빠랑 같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 빨리 내려와. 작년 봄에 있었던 일이에요. 멀쩡하던 아빠가 몸살 기운이 있다고 하더니 갑자기 열이 펄펄 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동네 병원에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없는 상황이라서 경과를 조금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119에 신고하고 한밤중 응급실로 실려가셨죠. 별일 없이 금방 퇴원하실 줄 알았는데 주말마다 등산 다니고 아침에 조기 축구까지 하시던 그렇게 건강한 저희 아빠가 이틀 만에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당시의 면회도 제대로 못하게 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저희 아빠가는 마지막에 인사도 제대로 못할 뻔했어요. 제가 결혼해서 애 낳고 손주가 대학 졸업하고 결혼하는 것까지 다 보실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아빠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우리 가족에게 그 충격은 말로 다 설명도 못할 지경이었죠. 슬프고 경황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인간관계를 좁고 깊게 하는 편이라서 친구도 많지 않은데 저희 아빠의 부고 소식을 회사에 알리고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내온 가장 친한 친구 3명에게 알린 것이 전부였어요. 그 당시에 사람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고 특히나 병원 장례식장은 정말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곳이었죠. 셋 중에 한 친구는 결혼을 해서 뱃속에 아이가 있는 상황이라 마음은 찾아가서 옆에 있어주고 싶은데 도저히 그럴 수 없을 것 같다고 미안하다며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친구가 전화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웠고 아직도 그때 전화해서 미안하다며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준 친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직장 때문에 먼 곳에 살고 있지만 제 연락 받자마자 3시간 만에 장례식장까지 와주었고 꼬박 하루 동안 제 옆에 있으면서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친구 셋 중에 2사람은 지금도 자주 만날 정도로 친하게 지내는데 한 친구는 분명히 저희 아버지 부고 소식을 듣고도 장례식장에 찾아오지도 않고 못 오면 못 온다고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나중에 다 정리하고 보니 조의금조차 보내지도 않았더군요. 친하다고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감이 들었고 시간이 지나 상황이 다 끝난 후에도 왠지 제가 먼저 연락하기가 뻘쭘해서 최근까지도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연락 끊긴 지 1년도 넘은 친구가 갑자기 제게 먼저 연락을 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은아, 그동안 잘 지냈어? 오랜만이네. 나는 너가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아무 소식도 없길래 앞으로 우리들이랑은 연락 안 하고 살 줄 알았어. 미안. 내가 그때는 좀 사정이 있었어. 아버님 일은 들었는데 정말 안타깝게 됐다. 이제는 좀 괜찮아? 예전에는 좀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졌어. 우리 엄마도 요즘 자주 웃기도 하시고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그래, 너희 아버님도 웃으면서 예전처럼 지내길 바라실 거야. 진짜 내가 그때 못 찾아뵈었던 건 너무 죄송하네. 나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랬어. 그래, 그 사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때는 너한테 서운한 마음도 많았는데 이제는 그냥 이해하려고. 너도 뭔가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겠지. 안 그래도 나도 지난 1년 동안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팠어. 진작에 너한테 연락해서 사정 설명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하는데 나도 너무 정신이 없게 살다 보니까 많이 늦은 것 같아. 미안해. 아니야, 난 이제라도 너가 이렇게 연락을 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마터면 끝까지 오해하면서 살 뻔했는데. 성은아,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저는 여기까지만 해도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친구를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뭔가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집안 사정이 있었겠지. 정말 집안에 말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생겨서 그거 해결하느라고 지금까지 연락도 못하고 지냈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그 사정에 대해 듣지 못하더라도 굳이 제가 먼저 물어볼 생각도 없었어요. 집집마다 남들에게 말하기 힘든 일들이 한두 가지씩은 있는 거니까 게다가 어차피 일어난 일인데
이제 와서 구구절절한 사정 이야기를 들어봤자 뭐 하겠어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저의 연락도 무시하고 찾아오지도 않았지만 이제 와서 그게 뭐가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다시 시간을 그때로 돌릴 수도 없는 일이고 내가 힘든 일이 있었던 만큼 제 친구에게도 그만한 힘든 시간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친구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성은아,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오해하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어. 너랑 나 사이에 오해할 게 뭐가 있어? 난 괜찮으니까 편하게 이야기해봐. 그래, 착한 너라면 다 이해해줄 거라 생각했어. 나 사실 9월에 결혼해. 작년 너희 아빠 부고 소식을 들었을 때 며칠 뒤에 상견례가 있었거든. 우리 친정에서도 그러고 남자친구도 상견례 전인데 상갓집 가지 말라고 해서. 원래는 올 봄에 결혼하려고 했는데 워낙 상황이 안 좋아서 9월로 미룬 거야. 너랑 우리 친구들 모두 내 결혼식에 와서 축하해줄 거지? 뭐라고? 상견례 때문에 그랬었다고? 내가 아는 그 상견례가 맞아? 차라리 집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못 왔다고 하거나 그냥 아예 말이라도 안 했으면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본인 상견례 한다고 조문은커녕 전화 한 통화 없이 1년을 잠수 타더니 이제 와서 결혼하니까 와서 축하해주고 축의금 내놓으라고 연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염치가 맞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한테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고 싶어서 연락한 것이 아니라 자기 결혼하니까 청첩장 주려고 1년 만에 연락한 거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상견례가 내가 아는 그 상견례가 맞는 건지 한참을 생각했어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저희가 알고 지낸 지 벌써 15년이 넘습니다. 상견례를 하면 양가 집안 어른들이 다 모이실 텐데 당연히 요즘 같은 시기에 사람 많이 모이는 상갓집에 오는 것이 부담될 수도 있어요. 제가 오자 하는 것 때문에 서운하다면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던 제 친구에게도 똑같이 서운한 마음이 들었겠죠. 하지만 적어도 조의금을 보내거나 꼭 돈이 아니더라도 진심 어린 전화 한 통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1년 동안 친구들 모두에게 연락도 다 끊고 잠수 타고 지내놓고 이제 와서 자기 결혼하니까 와서 들러리 서고 박수치고 축의금이나 내라고요? 너 진짜 좀 웃긴다. 지금까지 우리들한테 문자 한 통 없다가 이제 와서 결혼한다고 청첩장 보내는 거야? 너가 오라고 하면 우리가 무조건 가야 하는 거니? 아니, 난 꼭 청첩장 때문에 연락한 게 아니라 나도 너한테 지난 1년 동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았어. 사과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더 하기 힘들어지더라. 이렇게라도 사과하고 용서받고 다시 너희들이랑 예전처럼 지내고 싶어서 연락한 거야. 너가 그렇게 말을 하기에는 너무 타이밍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럴 거면 네 결혼식 다 끝나고 연락하지 그랬니? 이제 와서 결혼 한두 달 남겨놓고 미안하다 사과하면 내가 웃으면서 너 결혼식 가서 축하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왜 자꾸 나를 나쁜 사람 만들려고 그래? 나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글쎄? 난 모르겠다. 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몰라도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 다른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네 결혼식 못 갈 것 같아. 앞으로도 나한테 연락 안 해줬으면 좋겠다. 겨우 그런 일 가지고 아직까지 삐져있는 거야? 너도 진짜 애지간히 속 좁다. 그렇게 깐깐하게 굴면 나중에 너 결혼식 때 누가 가겠니? 적어도 너는 내 결혼식에 안 부를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한테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연락 그만하자. 내가 할 소리야. 내가 그 이후 나머지 친구들에게 별말은 하지 않았지만 전부 그 친구의 청첩장을 거절했다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경조사에 안면몰수 잠수 타놓고 자기 결혼한다고 축하해달라는 사람과 제가 어떻게 앞으로도 친구로 지낼 수 있겠습니까? 계속 알고 지내봐야 본인이 힘들고 필요할 때만 연락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손절하려고요. 원체 제가 사람 조심스럽게 사귀고 주변에 친구들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지만 저런 인간은 제 인생에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만 만나고 좋은 이야기만 하기에도 인생 짧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쓸데없는 인간관계로 에너지 낭비하고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네요. 그래도 아직 좋은 친구가 둘이나 있어서 마음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조만간 친구들 불러서 맛있는 밥이라도 한번 사줘야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야, 돈 좀 보내봐. 생활비가 똑 떨어졌어. 한 30만 원은 더 있어야 월 말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번 달 생활비 드린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 누가 보면 너가 돈을 엄청나게 주는 줄 알겠네. 기껏해야 한 달에 100만 원 겨우 주면서 무슨 생색은 그렇게 내고 난리야? 내 한 달 월급이 얼만데. 겨우 2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엄마한테 주고 정작 나는 저금도 거의 못하고 살아. 저금은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나는 니들 키우면서 저금하고 산 줄 알아? 애비 없는 자식 소리 안 듣게 하려고 내가 니들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나 못 먹고 나 못 입어도 너희들 해달라는 거 다 해줬잖아. 엄마, 나 엄마한테 정말 고맙게 생각해. 아빠랑 이혼하고 나서 엄마가 혼자 고생했던 것도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나도 이제는 돈 모아서 남자친구랑 결혼해야 할 거 아니야? 매달 월급의 반을 엄마한테 주는데 나머지로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결혼 그거 뭐 하러 하니? 너 내가 네 아빠 만나서 얼마나 고생하고 사는지 몰라서 그래? 그냥 너랑 부해는 결혼할 생각일랑 하지를 말고 나랑 끝까지 같이 살자. 괜히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애 낳아봐야 너 인생만 망가지는 거야. 나는 절대로 엄마처럼 그렇게 안 살 거야. 아빠가 여자 좋아하고 바람 피우는 사람이란 거 엄마는 다 알면서 결혼한 거잖아.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랑 결혼 안 해. 성실하고 나만 사랑해주는 사람이랑 결혼할 거라고. 그래서 얼굴도 안 보고 그런 놈이랑 만나고 다니는 거냐? 내 남자친구가 뭐가 어때서 그래?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적어도 아빠 같은 사람보다 100배 1000배 낫거든? 그거야 너가 모르는 일이지.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얼굴값하고 못생긴 놈도 못생긴 대로 얼굴값 하더라. 아무튼 너는 지금 결혼이 문제가 아니야. 적어도 부의 대학 졸업하고 취직할 때까지는 너가 우리 집 가장 노릇해야 돼. 나 진짜 적금 좀 붓고 살자. 청약통장에 5만 원 넣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모을 수가 없어. 참아. 나도 니들 키우면서 참고 살았어. 아무튼 30만 원 당장 안 보내면 월말까지 맨밥에 소금 찍어 먹고 살 줄 알아. 엄마 진짜. 저희 부모님이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 이혼하시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엄마와 동생과 셋이 살고 있습니다. 아빠는 옛날 사람치고는 키도 180이 넘게 훤칠하고 얼굴도 깔끔하니 잘생겨서 총각 시절부터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대요. 엄마랑 결혼해서 저희 두 자매를 낳은 이후로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여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직장 동료나 옛날 초등학교 동창이거나 유부녀 아가씨를 가리지 않고 주변의 여자가 계속 꼬이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원인이건 그 여자들이 원인이건 이제 와서 그런 건 중요하지도 않아요. 처자식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자기 가족을 내팽개치고 밖에서 다른 여자들과 놀아났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저희 아빠는 유죄입니다. 그런 아빠와 결혼해서 살았기 때문에 엄마는 항상 아빠에 대해 의심이 많았고 그때마다 어김없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죠. 참다 못한 엄마가 이혼하고 두 딸과 함께 힘들게 살고 있을 때 저희 아빠는 이혼하고 1년 후에 곧바로 젊은 여자랑 재혼을 하더라고요. 그 뒤로 저나 동생이나 아빠를 잊은 채 엄마와 셋이 똘똘 뭉쳐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언니, 나 1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돼? 이번 달 알바비가 아직 안 들어왔어. 내일 당장 교통카드 충전할 돈도 없는데. 사장이 다음 주에 알바비 준다고 했으니까 들어오는 대로 바로 갚을게. 그래, 일단 너 통장으로 돈 보냈어. 내가 너 용돈 준 지도 너무 오래됐네. 그냥 주는 거니까 안 갚아도 돼. 맘 같아서는 더 보내주고 싶은데 엄마가 30만 원 더 내놓으라 해서 이젠 진짜 다음 달 월급날까지 버틸 돈도 없네. 미안해. 내가 빨리 졸업해서 언니 도와줄게. 너가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지긋지긋하게 가난한 우리 집이 문제지 뭐. 엄마는 자기가 버는 돈도 있는데 왜 맨날 돈 없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다. 내 월급에서 세금 떼고 나면 200만 원 겨우 되는데 핸드폰 요금이랑 버스카드 충전하고 학자금 대출 갚고 나면 남는 돈이 하나도 없어. 언니 몰랐어? 엄마 요즘 거의 일 안 나가잖아. 일주일에 이틀 정도만 일하러 가고 다른 날에는 맨날 놀러 다녀. 만나는 아저씨도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건 나도 잘 몰라. 아, 진짜. 나 혼자서 대체 어떻게 하라고. 나도 적금도 붓고 언젠간 남자친구랑 결혼도 해야 할 거 아냐. 미안해, 언니. 내가 빨리 졸업해서 생활비 보탤게. 지금은 취업 준비하고 자격증 공부하느라 알바를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어. 너가 왜 나한테 미안해해. 그냥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 앞날이나 신경 써. 엄마랑 내가 단판을 지어보던지 해야지. 내가 언니한테 도움받으면서 이런 말 하긴 좀 염치 없는 건 알지만 언니 그냥 독립해서 살아. 이대로 집에서 계속 살면 언니 평생 결혼도 못하고 엄마 모시고 살아야 할 거야. 내 걱정해주는 건 너밖에 없네. 너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같이 집에서 살아야지. 나는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너도 열심히 해서 꼭 취업 성공해. 알겠어. 고마워, 언니. 엄마가 혼자서 2딸 키우시느라 지금까지 고생하며 사신 건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성공해서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능력이 부족해서 대기업 근처에도 못 가고 적당한 직장 다니는 걸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3년 만난 남자친구도 있고 일단 다만 얼마라도 돈을 모아야 언젠간 결혼을 하건 혼자 살더라도 집을 구해서 살 거 아닙니까? 엄마한테 용돈 드리는 거 다 좋아요. 제가 돈을 버는 이상 어느 정도는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능력만 있다면 더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겨우 200만 원 버는데 생활비로 100만 원씩 달라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수시로 20만 원, 30만 원씩 더 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저축을 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겠어요. 저 돈이면 동생 말대로 저 혼자 회사 근처에 원룸 얻어서 독립해 살더라도 충분히 더 아낄 수 있는 돈이거든요. 마음은 진작부터 굴뚝 같았지만 그래도 최소한 동생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같이 살면서 엄마의 부담을 덜어줄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30만 원만 더 보내줘. 뭔 놈의 물가가 이렇게 비싼지 마트만 가면 기본이 10만 원이야. 엄마, 그냥 차라리 간장 찍어 먹고 살자. 나는 어차피 회사에서 점심 먹고 평소에는 집에서 저녁도 안 먹잖아. 너는 어떻게 네 주둥아리만 생각을 하니? 집에 입이 3갠데 나머지 사람들은 굶어? 너만 안 먹으면 그만이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내가 100만 원 주는 걸로 생활비가 왜 모자란지 모르겠어. 엄마도 나가서 일하잖아. 한 달에 100만 원 주면 됐지 뭘 더 바래. 더 이상은 나도 못 줘. 나도 단돈 50만 원이라도 적금 좀 넣고 싶어. 적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나는 지금까지 적금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았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너 혼자 돈 모아서 집이라도 사겠다는 거야? 나도 언젠간 결혼은 해야 할 거 아냐. 웃기는 소리 하지도 마라. 네 아빠 같은 사람이나 만나서 평생 나처럼 고생만 하고 살걸? 그러니까 괜히 돈 모으니 뭐니 하지 말고 하루하루 즐기면서 살자고. 그래서 요즘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남자 만나서 놀러 다니는 거야? 왜? 나는 그러면 안 되니? 너희 아빠는 평생 그렇게 무책임하게 살았는데 나는 이제 와서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언제 엄마 노는 것 같고 뭐라고 한 적 있어? 생활비를 점점 더 많이 달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야? 왜 못해? 나는 너희들한테 내 평생을 희생했는데 너는 나한테 생활비 준 지 고작 2년밖에 안 됐잖아. 내년에 부회까지 취직하면 나 그때부터는 정말 일 안 할 거야. 딸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나도 좀 놀아보자. 엄마, 미안해. 나 엄마한테 빚진 거 많다는 건 아는데 나도 내 인생 살아야겠어. 당장 방구에서 나갈게.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 우리 당분간 얼굴 보지 말자. 다 키워놨더니 이제 돈 번다고 너가 나를 버려? 너도 네 아빠 닮았니? 그래, 가라 가. 나도 다 필요 없어. 그 길로 바로 집을 나왔고 회사 근처에 정말 작은 원룸 얻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월세 40만 원에 집에서 뭘 해먹는 법이 없어서 생활비는 거의 들지 않아요. 집 나온 뒤로 엄마와 직접 연락은 못하고 지내지만 엄마 통장에 매달 20만 원씩 용돈을 보내는 중입니다. 너무 밉지만 그래도 키워준 엄마니까 최소한의 도리는 하려고 합니다. 생활비 100만 원 내고 추가로 30만 원, 50만 원씩 더 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사는 게 편해졌어요. 적금도 50만 원씩 넣을 수 있고 심적으로도 많은 여유가 생겼거든요. 엄마에겐 미안하지만 동생도 얼마 전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에 인턴으로 합격했기 때문에 곧 지방으로 내려가서 따로 살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를 키워주신 엄마에겐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고 앞으로 남은 평생 제 능력 안에서 엄마에게 효도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저나 제 동생이나 엄마를 위해서만 살 수는 없어요.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용돈도 보내드리고 엄마가 화가 풀리면 자주 찾아뵙고 효도할 생각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저녁은 당신 혼자 알아서 먹어. 나는 퇴근길에 엄마네 집 들러서 저녁 먹고 갈게. 또? 오늘 낮에 장 봐서 반찬들 다 만들어놨는데 그냥 집에 와서 같이 저녁 먹자. 엄마가 삼겹살 구워준대. 너도 우리 엄마 집에 가서 같이 저녁 먹던가? 그건 싫잖아. 그러니까 나 혼자 먹고 간다고. 알겠어. 알아서 먹고 들어와. 나도 혼자 알아서 먹을게. 그래, 당신 하루 종일 집에서 힘들 텐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배달시켜 먹어. 날도 더운데 괜히 음식 만드느라 고생하지 말고. 말이라도 고맙네. 저는 2년 전 결혼했고 지금은 건강 문제로 잠시 일을 쉬는 중입니다. 완전 백수가 된 건 아니고 3개월 병가를 내어놓고 수술을 받았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끝났고 다음 달 초에 회사 복직을 목표로 푹 쉬는 중입니다. 병원에 오래 누워 있어서 그런지 아직 체력은 많이 부족해서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많이 걸어 다니기엔 체력적으로 부담이 심해요. 친정엄마가 얼마 전까지 우리 집에 올라오셔서 밥도 해주고 집안일도 도와주셨는데 지금은 다시 집으로 내려가시고 저 혼자 집에서 쉬면서 집안일도 하는 중입니다. 저희 친정부모님들이 차로 2시간 넘게 걸리는 지방에서 사시기 때문에 결혼 전부터 남편은 시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자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임신을 하거나 아이를 낳게 되면 봐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시댁이랑 집이라도 가까워야 서로 편하지 않겠냐고 하면서요. 처음에는 시댁이랑 가까이 살면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하고 괴롭히는 게 아닐까 걱정했는데 그런 걱정은 쓸데없는 기우였어요. 저희 집에 함부로 찾아오시는 적도 없고 지금까지 살림 똑바로 하라며 잔소리하는 경우도 전혀 없이 지난 2년간 자유롭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조금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저한테 관심이 아예 없으세요. 남편이 외동아들이라 그런지 시어머니는 저희 남편을 정말 아끼고 좋아하시는데 반면에 며느리인 저한테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이십니다. 어느 때는 무관심한 것이 편할 때도 있지만 2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시어머니께서 저를 어색해하고 대화도 거의 하지 않으려 하시니까 시댁만 가면 제가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에요. 주말에 우리 부모님 모시고 낙지 먹으러 갈까? 당신 낙지 좋아하잖아. 나는 됐어. 당신이나 부모님 모시고 갔다 와. 아니 여보는 왜 우리 부모님이랑 식사하는 자리에 가는 법이 없어? 어차피 집에서 할 일도 없을 텐데 그냥 같이 가서 먹고 오면 좋잖아. 아버님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어머님이랑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어색해. 나한테 말도 잘 안 거시고 내가 하는 말에 대답도 잘 안 하신단 말이야. 그건 우리 엄마가 낯을 가리고 수줍음이 많으시니까 그런 거지. 자주 보고 얼굴을 익히면 그때부터 조금씩 편해질 거야. 2년 동안 나도 노력할 만큼 했는데 어머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으셔. 이제 그냥 포기했으니까 당신이나 부모님 모시고 가서 맛있게 먹고 와. 어휴 진짜. 너도 피곤하다 피곤해. 제가 시부모님과 같이 밥 먹으러 가지 않는 이유는 어머님께서는 저를 앞에 두고 티가 날 정도로 너무하게 본인 아들만 챙기십니다. 맛있는 음식이나 메인 반찬들은 전부 아들 앞으로 다 밀어놓고 어느샌가 정신 차려보면 제 밥그릇 앞에는 김치랑 밑반찬, 나물 쪼가리들 뿐이죠. 물론 제 앞에 반찬을 남편 앞으로 가져간다고 해서 제가 먹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팔을 좀 뻗어서 가져다 먹으면 되는 일이지만 이미 제 식욕은 뚝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당연히 본인 아들이 더 중요하고 아끼는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저도 그 밥상 위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어머님은 아예 생각도 안 하시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이것 좀 먹어봐라, 저것 좀 먹어봐라 아들한테 그렇게 관심을 쏟으시면서 저를 없는 사람 취급을 하니까 도저히 같은 밥상에서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심호와 벽을 허물고 싶어서 선물도 사들고 자주 찾아가고 제가 먼저 안부 전화도 자주 드렸었는데 제 전화를 받으면 어색해하고 할 말 없어서 빨리 끊었으면 하는 시어머니의 속마음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아무리 노력해봐도 관계 개선이 안 되니까 저는 저대로 포기하고 조용히 살아야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얼마 전에 복날이 있었잖아요?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남편을 통해서 복날인데 백숙을 같이 먹자며 집으로 오라 하시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게 저도 편하지 시댁에서 먹는다고 하니 진짜 가기도 싫었습니다. 당신 진짜 이번에도 안 갈 거야? 엄마가 복날이라고 토종닭 사다가 백숙 해놓는다는데 이번에도 안 먹겠다고 거절하면 분위기 이상해져. 나는 그냥 집에서 집밥 먹으면 되는데 당신 혼자 가서 나 대신 많이 먹고 오면 안 돼? 아니야. 이번에는 엄마가 꼭 당신도 같이 데려오라고 했단 말이야. 당신 백숙에 들어있는 찹쌀죽도 좋아하잖아. 엄마가 다 준비해놨다고 하니까 이따 저녁에 엄마네 집으로 바로 와. 나도 퇴근하고 바로 갈 테니까. 그래, 알겠어. 그럼 당신 퇴근 시간 맞춰서 갈게. 진짜 난 괜찮은데. 남편이 6시에 퇴근해서 집에 오는 시간이 대략 40분 정도 걸려요. 제가 남편도 오기 전에 먼저 시댁에 가 있으면 어색해서 못 견딜 것 같고 차라리 7시쯤 가서 남편이 도착한 이후에 시댁에 들어가려고 했죠. 시댁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 집 앞 과일 가게에서 한 박스에 3만 원 하는 커다란 복숭아도 사들고 찾아가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미 남편을 포함해서 시부모까지 한참 식사 중이더라고요. 남편과 아버님만 저를 반겼고 시모는 손에 장갑을 낀 채 밥상 위에서 커다란 닭을 손으로 직접 해체하고 계셨습니다. 주방 선반 위에 복숭아 박스를 올려두고 제자리로 와서 앉았는데 이미 커다란 토종닭은 거의 다 해체가 된 상황이고 다리 2개와 날개 2짝은 남편과 시아버지 밥그릇 위에 하나씩 올라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이 정도 상황은 예상했었고 크게 놀라거나 서운하지도 않았습니다. 백숙 먹을 때 뻑뻑한 살도 나쁘지 않아서 닭가슴살이나 조금 발라서 먹고 나중에 닭죽이나 한 그릇 먹고 집에 가야겠다 생각했었죠. 그런데 시모가 닭가슴살마저 닭죽 끓일 때 찢어서 넣어야 맛있다면서 전부 발라내서 주방으로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아니 이럴 거면 그냥 날 부르지 말고 자기들끼리 먹던가? 닭다리와 날개랑 가슴살까지 다 가져가 버리면 저는 모가지나 뜯으란 건가 싶었어요. 옆에서 커다란 닭다리를 통째로 들고 뜯던 남편이 저한테 왜 안 먹냐고 하는데 뭐가 있어야 먹던지 말던지 할 것 아닙니까? 닭에는 살도 하나도 없어서 그냥 젓가락 내려놓고 있었더니 잠시 후에 시모가 닭죽이라면서 가지고 나와서 한 그릇씩 나눠주더라고요. 제 손바닥만한 닭가슴살이 2쪽이나 있었는데 제 앞에 놓인 죽그릇은 멀건 찹쌀죽뿐이었고 나머지 3사람은 고기 반 죽 반 왕건이 건져 먹느라 다들 정신없이 먹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이 정도 취급이구나 싶어 밥이고 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가 사온 복숭아 박스를 들고 그대로 시댁에서 나와버렸죠. 집에 오는데 남편에게서 뒤늦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왜 먹다 말고 일어나? 무슨 일이야? 입이 안 맞아서 그래? 야, 말은 똑바로 해. 먹다만 게 아니라 아예 나는 먹지도 않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처음부터 안 간다고 했지?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이 더운 날에 땀 뻘뻘 흘리면서 준비한 건데. 나는 먹은 게 하나도 없어. 내 앞에 고기 한 점 없는 거 못 봤니? 다리도 너가 다 먹고 날개도 너가 먹고 죽도 나는 멀건 흰쌀죽이고 이게 엿먹이려고 부르신 거지. 며느리 닭죽 끓여주시려고 부른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 음식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 됐어. 더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앞으로는 나보고 당신네 집에 가서 밥 먹자는 소리 하지도 마. 저 그날 집에 와서 혼자 복숭아 깎아먹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시댁 인간들이랑 같이 밥 먹자고 하면 남편이고 뭐고 다 엎어버리려고요. 무신경한 것도 정도가 있지. 자기 아내가 이런 취급받고 있는데 혼자서 닭다리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시모가 먼저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으시니 저도 더는 며느리 노릇 안 하려고요. 명절이고 뭐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고 저는 찾지 마세요. 남편이나 시모나 저한테 며느리 노릇하라고 하면 그냥 이혼하고 혼자 살 테니까요. 그게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나을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